야담토끼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야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전설적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력 덕에 조선 팔도에서 명성을 날렸고 그가 탄 말 역시 전쟁터에서 빠르고 힘센 말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장군은 전쟁 중에는 이 말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말에게 가장 좋은 여물을 먹이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장군은 말에 대한 관심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이제 전쟁도 없으니 말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한 그는 말의 관리를 하녀에게 맡기고 점차 무관심해졌습니다. 하녀는 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장군의 말을 정성스럽게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하녀가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전쟁 중에도 큰 공을 세운 말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소홀히 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신선한 풀과 옥수수를 준비해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장군은 하녀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거절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찌꺼기나 먹여도 괜찮을 것이야. 말이 뭐 대단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때 다시 먹이면 되니 지금은 그걸로 충분하다. 하녀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건강이 망가진다면 나중에 다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끝났어도 말을 꾸준히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장군은 하녀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음식 찌꺼기를 말에게 주고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며 말을 혹사시켰습니다. 말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장군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방에서 긴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적들이 조선의 국경을 넘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다시 터질 위기에 놓였고 조정은 장군에게 출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군은 즉시 자신의 전투 장비를 챙기며 하녀에게 말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내 말에게 전투 준비를 시켜라. 이번에도 이 말과 함께 승리를 거둘 것이다. 하지만 하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 말은 이제 기력이 다했습니다. 더 이상 전투에 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장군은 하녀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이 말은 전장에서 나와 함께 싸운 말이다. 충분히 강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준비나 해라. 하녀는 말에게 무거운 갑옷을 입히고 전투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이미 힘이 많이 빠져 있었고 그 상태로 전장에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아무런 의심 없이 말에 올라타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말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장군은 몰아붙이며 더욱 빠르게 전장터로 향하려 했습니다. 말은 점점 더 지쳐갔고 결국 전장의 중턱에 이르러 무거운 장군의 갑옷과 무기를 버티지 못하고 말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장군은 예상치 못한 말의 쓰러짐에 놀라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장군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장군은 부상을 입은 채 땅에 누워 힘겹게 움직이려 했으나 전투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였고 그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장군은 하녀의 말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말에게 그토록 무관심했을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돌보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큰 화로 돌아올 줄이야. 장군은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전투에서 중요한 순간을 놓쳤고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말은 전장에서 주저앉은 채로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고 장군은 말의 등을 어루만지며 자책했습니다. 너에게 정성을 쏟았어야 했다. 너는 나를 위해 그동안 많은 전투에서 뛰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이야. 장군은 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전장은 혼란에 휩싸였고 장군은 크게 다친 채로 후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중요한 존재를 소홀히 대하면 그 소홀함이 결국 자신에게 큰 대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 한적한 언덕 위에
커다란 기와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살아가던 중년의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청결함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이었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집안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2명의 어린 하녀가 있었는데 이름은 동이와 설이었습니다. 두 하녀는 과부의 고된 요구에도 묵묵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청소하는 데 있어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 먼지 한 톨조차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을 깔끔하게 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매일 새벽 닭이 울면 과부는 하녀들을 일찍 깨워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동이야, 설이야. 어서 일어나라. 닭이 울었으니 날이 밝았구나. 오늘은 안채부터 시작해서 뒤뜰까지 모두 쓸고 닦아야 하겠다. 두 하녀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과부의 규율은 날이 갈수록 더 엄격해졌고 하녀들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평 없이 따르던 두 하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갔습니다. 언니,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매일 새벽부터 이렇게 일만 하다 보면 정말 쓰러지겠어. 설이가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주인 어른이 청결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청소만 하게 하실 줄은 몰랐어. 닭이 울기만 하면 바로 깨우시니 우린 도대체 언제 쉬라는 거야? 동이도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새벽마다 우는 수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탉만 없다면 조금이나마 더 늦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하녀들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루는 동이와 설이가 밤늦게까지 일을 마친 후 다시 수탉의 울음소리 때문에 피곤에 찌든 얼굴로 서로 마주했습니다. 설이야, 그 수탉만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동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맞아. 그 수탉만 없으면 더 이상 새벽마다 깨어나는 일은 없을 거야. 설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하녀들은 몰래 뒤뜰로 나가 수탉을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당에서 수탉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두 사람은 수탉을 보따리에 싸서 산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벽마다 닭 울음소리 때문에 일어날 일은 없겠지? 두 하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탉이 없어진 과부는 예상과 다르게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던 과부가 이제는 언제 일어나야 할지 시간을 가늠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수탉이 없으니 밤낮의 구분 없이 하녀들을 불러냈습니다. 동이야, 설이야. 어서 나와라.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구나. 아마도 벌써 아침이겠지. 오늘은 대청소를 해야겠다. 하녀들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그들을 깨웠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과부는 하루에 여러 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녀들을 불러 일하게 했습니다. 하녀들은 오히려 더 자주 깨우는 주인 어른 때문에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수탉을 없애면 더 늦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계획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죠. 설이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수탉이 없어진 건데 이제는 밤에도 깨우시잖아. 동이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수탉이 있을 때가 더 나았어. 설이는 후회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섣불리 행동할 때 그로 인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탉이 울던 때에는 고된 노동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질서와 규칙이 존재했지만 수탉이 사라지자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 방법을 찾을 때는 그 결과를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성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농사에 바쳐 가문을 일으켰고
마을에서도 성실한 농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그는 자신이 농사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된 것은 그의 농장이 아들들에게 물려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아들들이 그만큼 농사일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임종이 가까워짐을 느끼며 어느 날 아들들을 침상 곁으로 불렀습니다. 농부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다. 내 포도밭들 중 하나에 큰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 보물은 나의 유산이자 너희의 삶을 바꿀 귀중한 것이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할 시점이 가까워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보물이라는 말을 듣자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 보물은 어디에 있나요? 어떤 형태인가요? 첫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직접 찾아봐야 한단다. 하지만 반드시 이 포도밭 어딘가에 있을 것이니 힘을 다해 찾아보아라. 아버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보물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며 그가 말한 포도밭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들은 삽과 곡괭이들을 준비하고 아버지가 말한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온 밭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땅을 팠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숙이 파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셋째 아들이 큰 돌을 치우며 외쳤습니다. 형님들 이 돌 밑에 보물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조금만 더 파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아들은 보물이 진짜로 숨겨져 있다고 믿고 형들을 독려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셋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금이나 은 같은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파도 보물은커녕 돌과 흙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물을 찾지 못한 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렇게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다니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신 건 아닐까? 둘째 아들이 투덜댔습니다. 셋째 아들도 풀이 죽은 채 말했습니다. 분명히 보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첫째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거짓말을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보물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땅을 모두 파헤쳤지만 보물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밭이 구석구석 뒤집혀져 흙이 고르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밭을 파볼 필요가 없었지만 이미 파놓은 땅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파헤친 밭을 이용해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밭을 정리할 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 하겠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농사는 짓고 살아야겠지. 첫째 아들이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푸념했습니다. 형, 난 농사 지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다니. 하지만 어쩌겠어. 먹고 살아야 하니 농사나 짓자. 셋째 아들은 여전히 보물이 나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농사를 짓다 보물을 우연히 찾을지도 몰라요. 우리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아들들은 실망감과 불만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밭을 갈고 씨앗을 심었으며 원치 않던 노동에 지쳐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밭을 돌봤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포도밭은
전에 없던 풍요로움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들은 무성하게 자라며 큰 열매를 맺었고 그 수확은 전례 없이 풍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들들의 농장이 어떻게 이토록 풍부한 수확을 거두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어른이 아들들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포도를 거두었소? 당신들의 밭은 정말 놀랍게도 풍성하오. 첫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밭을 열심히 파헤쳤습니다. 보물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포도밭에 흙이 깊이 갈아엎어졌고 땅이 숨을 쉴 수 있게 된 모양입니다. 둘째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은 아마도 우리가 흘린 땀과 수고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제야 아들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유언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보물이란 바로 그들이 흘린 노력과 땀이었으며 그것이 땅에 스며들어 농장을 더 비옥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지혜를 깊이 새기며 성실한 노동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보물만을 쫓는 것보다 진정한 가치는 성실한 노력과 땀 속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예상치 못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중년의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하며 소박하게나마 재산을 모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김서방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귀한 옥반지였습니다. 이 반지는 세월의 흔적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빛나고 고귀해 보였으며 그 가문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김서방은 항상 이 반지를 몸에 지니고 다니며 그 반지가 자신의 삶에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은 평소처럼 강가의 정자로 나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맑은 날씨에 상쾌한 바람까지 불어오니 기분이 한껏 좋아졌지요. 그는 옷 속에서 옥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반지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강가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과 고운 자태를 가진 사람이었으며 외모만큼이나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김서방에게 다가와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 좋은 날씨에 정자에서 여유를 즐기고 계시네요. 저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장사꾼입니다. 어르신께서 들고 계신 반지가 참으로 눈에 띄는데요. 정말 귀한 물건인 듯합니다. 김서방은 여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반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아, 이 반지는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귀한 옥반지라오. 값도 값이지만 우리 가문의 자랑이지요.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 이 반지처럼 우리 집안도 변치 않고 번성할 것이오. 여인은 김서방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김서방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계속해서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반지도 훌륭하지만 어르신의 글솜씨도 한번 보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품이 있는 분이시니 분명 글도 뛰어나실 것 같네요. 혹시 제가 그 글솜씨를 잠시 볼 수 있을까요? 김서방은 속으로 살짝 우쭐해졌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글을 짓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 앞에서 자주 자랑하곤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글솜씨를 보여줄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껏 고양되었지요. 글이라면 나도 꽤 쓴다오. 어디,
한번 보여드릴까? 김서방은 옥반지가 손에 무겁게 느껴져 글을 쓰기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잠시 반지를 옆에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 들고 손수 글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글을 쓰는 동안 고개를 들지 않고 매우 집중했습니다. 여인은 그의 글 쓰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가끔씩 작은 칭찬을 건네 김서방이 더 글에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참으로 훌륭한 글을 쓰시는군요. 필체도 고와서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됩니다. 김서방은 그 칭찬에 더욱 기분이 좋아져 한층 더 열심히 글을 적었습니다. 글을 다 쓴 후 그는 글씨를 또렷하게 확인하고 나서 여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오. 내가 쓴 것이오. 여인은 글을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보는 척하며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글을 직접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르신의 목소리로 들으면 더욱 감동이 깊어질 것 같아요. 김서방은 여인의 말에 기분이 한층 더 좋아져 글을 낭독하기 위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글을 읽는데 더 집중하기 위해 옷매무새를 고치고서는 자신의 글을 크게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김서방이 글을 읽는 동안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글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서방은 점점 더 글에 몰입하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낭독에 깊이 빠져들어 주변에 대한 신경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글을 읽는 동안 여인은 아까부터 시도하려던 행동을 드디어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김서방은 글 낭독에 열중한 나머지 여인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이 낭독을 마친 후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어르신, 이렇게 훌륭한 글을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서방은 여인의 칭찬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곧 반지를 찾으려 했을 때 그것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옆에 내려두었던 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인 또한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반지를 찾기 위해 강가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반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김서방은 그 여인이 장사꾼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교활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아 후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글을 짓고 시를 읊는다 한들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겉모습이나 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진정성을 감추고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칭찬을 늘어놓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랑거리로 끝나서는 안 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신중함을 잃지 않고 타인의 속내를 경계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는 천장수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몸집과 함께 엄청난 힘을 지닌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천장수는 그 힘을 자랑하며 우쭐대고 다니는 것을 즐겼고 자신이 세상 누구보다 강하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장수는 그 힘을 자만하며 교만한 성격을 가졌고 마을 사람들과도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성격 탓에 그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마을에는 사냥꾼 한 명이 있었는데 그녀는 빠르고 민첩한 몸놀림으로 동물들을 능숙하게 사냥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냥꾼은 신속한 판단과 빠른 행동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지만 그 역시 천장수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천장수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을 믿었고 사냥꾼은 그런 천장수를 경멸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주 다투었고 그들의 관계는 결코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도적대가 습격하여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적들은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재산을 약탈하고 빠르게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며 누군가 이 도적들을 쫓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이 센 천장수와 발빠른 사냥꾼을 떠올렸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요청을 받은 천장수는 이미 자신이 영웅이 된 것처럼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사냥꾼, 네가 발이 빠르니 도적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찾아라. 그놈들을 찾아오면 내가 가서 그놈들을 단숨에 쓰러뜨리겠다. 이번엔 협력하는 게 좋을 거야. 사냥꾼은 천장수의 교만한 태도에 속이 불편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되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천장수와 동맹을 맺고 도적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은 날렵한 움직임으로 도적들의 흔적을 빠르게 찾아냈고 천장수는 그 뒤를 쫓아가면서 도적들을 하나둘씩 제압했습니다. 천장수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며 도적들을 쓰러뜨렸고 사냥꾼은 그가 쓰러뜨리는 도적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주변 상황을 살폈습니다. 도적들은 천장수의 강력한 힘에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도적들은 모두 천장수와 사냥꾼에게 제압당했고 마을 사람들의 재산은 다시 두 사람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도적들을 모두 처치한 후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마을 사람들과 미리 약속된 보상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냥꾼은 천장수가 이번엔 공정하게 보상을 나눌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천장수는 이미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수는 보상을 세 몫으로 나누더니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몫을 손에 쥐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몫은 당연히 내 것이지. 내가 힘이 세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했잖아. 내가 없었다면 이 도적들은 절대 잡히지 않았을 거야. 사냥꾼은 천장수의 말을 듣고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천장수는 두 번째 몫을 손에 쥐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몫도 당연히 내 몫이지. 내가 직접 도적들을 제압했잖아. 네가 발이 빠르긴 해도 너 혼자서는 절대로 이 도적들을 상대하지 못했을 게 분명해. 사냥꾼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세 번째 몫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천장수는 마지막 세 번째 몫마저 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몫은 말이야. 네가 이걸 원한다면 나에게 맞설 각오를 해야 할 거야. 네가 날 이길 자신이 있다면 어디 한번 가져가 볼래? 천장수는 교만한 미소와 함께 억지를 부리며 사냥꾼을 노려봤습니다. 사냥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천장수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장수는 보상을 포함한 모든 재물을 챙기고 거만한 표정으로 사냥꾼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등 뒤로 떠나가는 동안 사냥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사냥꾼은 천장수가 재물을 모두 가져가는 것을 보고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모욕과 천장수의 오만한 태도에 치를 떨며 그녀는 활을 꺼냈습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화살을 당긴 사냥꾼은 천장수의 등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아무리 네가 힘이 세도 이건 피할 수 없겠지. 사냥꾼은 이를 악물며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천장수의 등을 맞추었고 천장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절벽 근처까지 휘청거리며 걸어가더니 결국 재물과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냥꾼은 천장수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저지른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의 재산은 모두 절벽 아래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재물을 얻지 못했고 결국 사냥꾼과 마을은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남용하거나 타인을 억누르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나누고 협력하는 것이며 자만과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조선시대 서로 앙숙이었던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강인한 병사들을 배출하기로 유명했고 다른 마을은 사냥꾼들이 숲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며 매일같이 짐승을 사냥하곤 했습니다. 두 마을은 오랜 갈등으로 인해 사소한 일로도 싸움을 벌였고 서로를 경멸하는 것이 거의 당연한 듯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군사 마을의 병사는 산 깊은 곳에서 군사 훈련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훈련 도중 물자를 잃어버렸고 길조차도 헷갈려 목이 바싹바싹 마르던 찰나 그는 샘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물이야말로 그의 생명을 구해줄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사냥꾼 마을의 여자 사냥꾼은 사슴을 추적하던 중 그 샘물 근처에서 사슴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샘물로 다시 돌아가 목을 축이고자 했으나 마주친 이는 하필이면 군사 마을에서 온 병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눈이 날카롭게 마주쳤습니다. 둘 다 마을 간의 앙숙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양보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병사가 먼저 샘물로 다가가려 하자 사냥꾼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먼저 발견했다. 내가 먼저 물을 마셔야겠군. 병사는 싸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지키는 병사다. 네 사냥보다 내 임무가 더 중요한 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사냥꾼은 고개를 저으며 활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산에서 짐승을 쫓아다녔다. 내가 먼저 물을 마셔야 할 이유가 충분하니 네가 포기해라.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그들의 논쟁은 곧 격렬한 다툼으로 변했습니다. 병사는 칼을 뽑았고 사냥꾼은 활을 겨누며 두 사람은 바로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샘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대결이 되어갔습니다. 병사는 날렵하게 움직여 사냥꾼의 방어를 뚫으려 했고 사냥꾼은 날카로운 화살을 병사의 급소를 향해 쏘려 했습니다. 몇 번이나 서로의 급소를 노리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싸웠고 둘 중 누가 쓰러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치열한 대결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분명 어느 한쪽이 목숨을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싸움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여기저기 상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는 팔에 화살을 스쳐 다쳤고 사냥꾼은 병사의 칼의 옆구리가 살짝 베어 피가 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땀에 젖은 두 사람은 마치 죽음을 각오한 듯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잠시 지쳐 서로를 밀어내며 숨을 정리했고 그때 사냥꾼이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독수리들이 원을 그리며 그들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운 기색으로 병사에게 외쳤습니다. 저 독수리들 좀 봐. 우리가 이 싸움을 끝내고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다치거나 죽으면 우리를 먹어치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 병사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독수리들은 그들이 쓰러질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끝나면 둘 중 하나가 죽어 독수리의 먹잇감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사는 그제야 이 싸움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말이 맞다. 이 싸움을 계속해봐야 우리 둘 다 독수리들의 밥이 될 뿐이야. 두 사람은 상처 입은 몸을 부여잡고 잠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누구도 이 싸움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사가 칼을 집어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물을 나누어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사냥꾼도 활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해봐야 독수리들만 좋은 일을 하게 될 테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샘물로 다가가 물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피로는 물을 마시면서 조금씩 가셨고 하늘을 맴돌던 독수리들은 먹잇감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냥꾼이 병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적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물을 나눴으니 더 이상 싸울 이유는 없겠군. 병사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싸움보다는 서로 나누는 것이 더 현명했어. 오늘의 싸움은 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이었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적으로만 보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함께할 수 있는 동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마을은 계속 갈등을 겪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작은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다툼 속에서 진정한 위험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때로는 우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협력과 나눔은 생존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며 적대감이 깊을지라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사람들은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에도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소작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소작농인 민호와 그의 친구 기훈, 그리고 그들의 지혜로운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그중 민호는 늘 남에게 기대어 살고자 했고, 그 중에서도 기훈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기훈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그 모습만으로도 상대방을 위축시킬 정도였습니다. 남은 한 명인 수진은 마을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으며 민호와 기훈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아주곤 했습니다. 기훈은 매사에 총명하고 강한 사람이었고 수진은 상황을 분석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데 능했습니다. 덕분에 민호는 여러 번 위험한 상황에서도 둘떡에 벗어날 수 있었지요. 어느 날 민호와 기훈, 수진은 산속 오두막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배가 고파짐에 따라 무언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오두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걷던 중 굶주린 산적 무리가 그들을 발견하고 몰려왔습니다. 민호는 갑작스런 위기에 두려움에 떨었지만 기훈은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감히 우리에게 다가오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기훈의 목소리는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고 산적 무리는 그 소리에 겁을 먹고 후다닥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기훈을 보며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기훈의 목소리 한 번에 산적들이 달아나는 모습을 본 민호는 자신도 강해진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며칠 후 민호와 기훈, 수진은 또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에서 나무를 하던 중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수진은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기훈, 저기 큰 나무 뒤로 숨자. 민호, 얼른 따라와. 수진의 빠른 판단 덕분에 모두 가까스로 산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민호는 기훈과 수진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는 점점 자신이 그런 위기를 스스로 극복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마을 장터에 갔습니다.
장터에서 민호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한 무리가 싸움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민호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봐, 너희들 여기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해라. 기훈과 수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민호는 더욱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무리는 원래 마을에서 악명 높은 깡패들이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감 가득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당장 물러가라. 더 이상 이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지 마라. 깡패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뒤에 서 있는 기훈의 거대한 덩치와 수진의 냉철한 눈빛을 보고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은 민호가 진짜 강하고 똑똑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결국 소란을 멈추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터의 사람들은 기훈과 수진의 존재를 보며 안도했고 민호에게 박수를 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한 것처럼 착각하며 더욱 자신감에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민호와 기훈, 수지는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공동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외곽에 있는 다리를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리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구조물로 튼튼하게 고쳐야 했습니다. 민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이 다리를 수리해 보이겠소. 나를 믿고 맡겨주시오. 민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훈과 수지는 민호의 자신감에 대해 우려했지만 그의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아서 뒤에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리 수리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기훈은 묵묵히 무거운 나무와 돌을 옮기며 민호를 도왔고 수지는 수리 과정에서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다리를 수리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무거운 일은 기훈이, 중요한 판단은 수진이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열정에 고마움을 표했지만 기훈과 수진의 숨은 노고를 깨닫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훈이 집안일로 고향에 돌아가게 되고 수진도 가족을 돌보기 위해 마을을 떠나게 되면서 민호는 처음으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쌓인 잘못된 자신감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기훈과 수진이 없던 동안 민호는 여러 번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발생한 작은 문제들에 나서서 해결하려 했고 마치 자신이 기훈처럼 강하고 수진처럼 지혜로운 사람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무리의 깡패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며 몸을 숨겼지만 민호는 여전히 자신이 기훈과 수진과 함께 있을 때처럼 강하고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깡패들에게 다가가 자신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뭘 하는 거냐? 내가 누군지 알고 이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깡패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민호가 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비웃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이제야 자신의 상황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깡패들은 단숨에 그를 덮쳐 그를 심하게 혼쭐 내주었고 민호는 결국 망신을 당한 채 스스로 창피해서 마을을 도망치듯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자신이 강하고 똑똑한 줄로만 알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깨닫고 다시는 남의 힘과 지혜를 빌려 자신의 능력인 양 과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힘과 지혜란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을 돕더라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기훈과 수진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민호는 그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기훈아,
수진아, 너네가 없었을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나는 너희의 힘과 지혜에 의지해서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아. 진짜 힘과 지혜가 뭔지 이제야 알겠어. 기훈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민호야, 진정한 힘은 네가 말한 대로 네 안에서 비롯되는 거야. 네가 이렇게 깨달았다니 나도 기쁘다.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돕되 스스로의 힘도 키우도록 하자.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호, 진정한 지혜도 네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더 현명해지도록 노력하자. 그 후로 민호는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시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을 도울 때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민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민호와 기훈, 수진은 함께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들의 우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려 다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호는 이번에도 다리 수리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과 기훈, 수진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민호의 진심 어린 변화를 느끼며 그를 도왔고 다리는 무사히 수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과 지혜에 의지해 자신이 강하고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과 지혜는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며 무턱대고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또한 협력과 겸손의 가치는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옛날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는 끊임없이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작은 언덕과 숲 사이에 위치해 있었으며 숲속 깊은 곳에는 산적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이 마을을 노리고 자주 습격을 하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병사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한편 산적들은 번번이 패배하면서 점점 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질 수는 없다. 뭔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산적들의 두목은 화를 내며 산적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중에 산적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지만 그중 대부분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하들을 관리하는 장을 공격대장으로 부르자. 공격대장들이 각 부대를 이끌며 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우리도 체계를 갖추도록 하자. 이 제안에 모두 찬성했습니다. 회의는 계속 이어졌고 산적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산적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공격대장들을 마을 병사들보다 더 화려한 복장으로 꾸미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부하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더욱 두려워할 것입니다. 산적 두목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격대장들을 여러 명 선출했습니다. 공격대장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단순한 장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서로를 견제하고 과시하려는 욕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격대장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서로 더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운 장식을 추가했습니다. 깃털, 지푸라기, 그리고 금빛 천까지 몸에 두르며 점점 더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들은 마치 서로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더욱 더 화려한 복장을 고집했고 이것이 자신들을 강하게 보이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공격대장들과 부하들 사이에는 권력 다툼이 심해졌고 통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두목의 명령조차 무시하고 각자 더 큰 권력을 쥐려는 공격대장들의 모습에 산적 무리는 점차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격대장들은 각자 자신들의 부하들을 모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여러 가지 전술을 실험하고
새로운 무기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의 훈련은 어딘가 엉성했고 부하들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생겨났습니다. 각 공격 대장들은 자신이 더 큰 권력을 쥐고 싶어 했고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공격 대장들 중 한 명이 두목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목님, 우리가 이번엔 각 부하들에게 더 강하게 보이도록 칼을 2개씩 들게 하고 전투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신발을 얇고 가벼운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두목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격 대장들이 서로의 의견을 통과시키는 것이 곧 힘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은 쓸모없어 보였지만 공격 대장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이러한 제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부하들은 무거운 칼 2개를 들고 얇은 신발을 신으며 점점 더 힘들고 의미 없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드디어 산적들은 마을을 다시 침략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공격 대장들은 부하들을 이끌고 마을로 쳐들어갔습니다. 전투는 격렬하게 벌어졌고 산적들은 용감히 싸웠으나 마을 병사들의 방어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부하들이 2개의 칼을 들고 싸우려 했지만 무거운 무게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하려다가도 칼의 무게에 지쳐버렸습니다. 또한 신발이 너무 얇아 발이 쉽게 다치고 빠르게 도망가야 할 때 신발이 찢어져 움직임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마을 병사들은 철저히 훈련된 상태였고 산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적들의 화려한 복장을 보고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이내 그들의 엉성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사기를 되찾았습니다. 전황은 점점 산적들에게 불리해졌습니다. 공격 대장들은 부하들에게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며 싸움을 이어갔지만 점점 산적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은 화려한 장식이 오히려 움직임을 방해하고 숲속에서 도망칠 때 쉽게 눈에 띄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적들은 결국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했고 공격 대장들 또한 전세가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러나라. 모두 물러서라. 공격 대장들은 외쳤으나 그들이 도망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머리에 장식한 거추장스러운 깃털과 지푸라기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습니다. 한 공격 대장은 나무에 걸려 몸이 꼼짝 못하게 되었고 다른 공격 대장은 지푸라기 장식이 너무 커서 도망치는 중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또 다른 공격 대장은 멀리서도 눈에 띄는 장식 때문에 마을 병사들에게 바로 발각되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공격 대장들은 모두 마을 병사들에게 붙잡혀 괴멸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산적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적들이 떠난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협력하여 방어를 더욱 강화하고 서로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화려함과 허영심은 진정한 힘을 주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능력과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권위나 외적인 장식이 아닌 실력과 전략이 중요한 법입니다. 조선의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에는 매사에 신중하고 강인한 성격으로 유명한 장수 이석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화를 연마하며 마을을 지키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석준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그의 곁에는 똑똑하고 용감한 연인 김유진이 있었습니다. 김유진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으며 어릴 적부터 석준과 함께 자라며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깊은 사랑과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둘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서로의 동반자로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삶은 며칠 전 관군이 마을에 찾아오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산골 마을 근처에 자주 출몰하는 도적대를 소탕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 중에서 장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도적의 본거지로 잠입해 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격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매우 위험했고 실패할 경우 마을 전체가 도적에게 공격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석준을 그 임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뛰어난 활솜씨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석준이 그 역할을 승낙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석준은 마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김유진도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숨어있던 밀정이 이석준이 그 임무를 맡았다는 것을 바로 도적들에게 알렸고 도적들은 반격의 준비를 하기 위해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마을 주변의 나무숲에는 도적들이 숨어 있었고 그들은 마을을 불태우려는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도적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마을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오직 이석준이라는 자의 목숨을 우리에게 바칠 때뿐이다. 도적 두목의 협박은 잔인했습니다. 도적들은 김유진에게도 접근하여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네가 직접 이석준을 죽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불타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을과 그를 지키고 싶다면 네 손으로 그를 죽여라. 김유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밤 두 사람은 마을 외곽의 오두막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유진은 무거운 마음을 숨기고 석준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애정과 동시에 결연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준은 그런 그녀의 눈빛을 읽고 손가락 끝으로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네가 힘들어하는 걸 느끼고 있어. 김유진은 잠시 주저하다가 석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김유진은 그에게 입맞춤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준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녀의 말에 석준은 깊은 슬픔과 함께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뜨겁게 서로를 안으며 서로의 체온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다가오는 위험에 대한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김유진은 석준의 손끝을 따라 그의 팔을, 가슴을 느꼈고 석준은 그녀의 숨결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로 이어졌고 사랑의 깊이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김유진은 석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석준은 그녀의 말에 답하며 나도 너를 지킬 거야. 우리 서로 믿고 이겨내자. 라며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김유진은 이석준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둘은 산 정상에 도착한 후 석준은 활쏘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김유진은 그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석준아, 만약 마을 전체를 위해 너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면 넌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석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나는 언제나 너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우리 마을도 지키고 너도 지킬 방법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할 거야. 김유진은 그 대답에 눈물을 흘리며 석준을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지만 계획한 대로 그녀는 이석준에게 칼을 휘둘러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칼을 들어 석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석준은 크게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김유진은 그 모습을 보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진심 어린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도적들은 이석준이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도적들은 이석준이 김유진의 손에 죽은 것을 확인하고 만족한 듯 물러났습니다. 도적들은 그날 밤 술을 마시며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이석준이 죽었으니 이제 마을을 손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긴장이 풀린 상태로 다음날 마을을 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도적들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었고 그들의 본거지에는 경계도 허술해졌습니다. 그날 밤 숲속에 숨어있던 광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진이 사전에 준비해둔 광군은 도적들의 본거지로 조용히 접근했고 잠들어 있는 도적들을 덮쳤습니다. 도적들은 술에 취해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당했습니다. 광군은 도적들을 결박하며 본거지를 장악해 갔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석준이었습니다. 김유진과 석준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연출한 것이었고 석준은 가짜 피와 가짜 칼을 이용해 죽은 척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도적들을 속이기 위해 그들은 서로를 속이는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석준은 도적 두목을 향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았느냐? 이 마을을 위협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도적 두목은 당황하며 저항했으나 이미 상황은 역전된 뒤였습니다. 이석준은 그의 활로 두목을 제압했고 도적들은 모두 광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들의 본거지는 완전히 소탕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이석준과 김유진은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도적들을 속이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연출했음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용기와 희생에 깊이 감동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지혜와 희생을 기리는 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유진과 이석준은 서로의 사랑과 우정을 더욱 굳건히 하며 마을을 지키는데 힘을 합쳤고 결국 마을은 그들의 노력 덕분에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희생과 용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는 무엇보다 소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